자, 그러면 우리 계속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3페이지를 보고 또 다른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번 동그라미에 보면 지문 구조를 예측하는 단서가 첫 번째 단락에 있다 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문 구조를 예측할 때 물론 지문을 읽어가면서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늦겠죠.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구조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통해 어떻게 읽을지 전략을 짜고 선택지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지를 예측하려면 선지 분석에 대해서 축적이 되어 있고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까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이 지문 유형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답으로 출제되는지까지 항상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엔 이런 선택지다. 이렇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예시 첫 번째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나열 열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보 많은 글들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우리 요거 보고 있어요. 요거 그냥 요 자료. 여기에 예시 1에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보가 많은 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보가 막 쏟아지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은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첫 단락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첫 단락에서 나왔을 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단락에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린 첫 단락은 지문 전체의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지문 전체를 조망하고 선택지를 예측하는 부분이지 정보를 막 정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부터 뭔가 정보가 쏟아지면 그때는 뭔가 구조적 흐름이랑 연결 지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쉼표와 한편. 문장 구조에서 그랬고 저랬고 한편 또 그리고 이렇게 그럼 뭔가 어떤 특정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나열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정복 지역의 기존 세력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종교자치구도 인정하였고 한편 이렇게 읽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라면 딱 봤을 때 선호하였다 했는데 다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문장 들어갈 때 뭐가 궁금하냐면 이 점이 어디 있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점이. 그리고 딱 빠졌어. 근데 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쵸? 그러고서 보니까 걸리는 게 쉼표인 거예요. 걸리는 게 쉼표인 거예요. 마침표를 찾다 보니 쉼표가 걸리는 거예요. 문장의 처음과 끝을 보고 사이즈를 보니까 이 문장 안에 이렇게 나열되네? 그게 보여야 돼요. 나열은 첫 단락에서 무조건 구조랑 연결돼요. 예전에는 그 나열되는 게 눈에 보이게 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안 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데. A와 B도 요새는 너무 뻔해. 잘 안 줘요. 그래서 A와 B보단 A이거나 B로 줘요. A거나 B로. 그래도 또 A가 먼저 나오고 B 나오고 하는 형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첫 단락에서 정보로 보냐 구조로 보냐 차이죠. 그러면 이걸 보고 누군가는 딱딱 끊으면서 이거 그 다음 단락이랑 연결시킬 생각을 누군가는 하는 거고 누구는 그냥 읽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하나, 둘, 세 문장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 잡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조 잡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핵심 잡을 거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네. 그냥 긍정적으로. 긍정이라는 거네. 뉘앙스만 잡고. 빨리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한 거는 쉼표를 통해서 딱딱 나눠 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밑으로 내려보면서 단락의 개수를 봐요. 매칭이 되나.
그러면 얘랑 연결될 거야 하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서 이 1번 문장을 참고해야 돼요. 참고.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어떤 특정 키워드가 얘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단락이 이 문장을 영원히 안 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여기에 이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더 두 번째 단락 정리가 빨라져요. 그럼 뭔가 그 정보들이 막 흩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딱 정리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마 뭔가 경제적 기반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여기 종교, 인지에 대한 뭔가 제국의 엘리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각 단락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지문의 구조를 잡아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읽었을 때도 머릿속에 안 남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안 보이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정보들도 처리할 기준점을 놓치게 돼요. 근데 이미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이미 다 준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단락은 지문을 어떤 정보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아니고 막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힘이 막 가득 들어가면 안 돼요. 눈에. 그리고 대신 머리가 윤활유가 엄청 있어서 막 빨리 돌아가야 돼요. 긴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무엇에 관련된 얘기지? 이런 게 보이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네. 확인 이런 느낌으로 첫 단락은 빠르게 독해를 하되 많은 힌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단락은 느리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보이는 친구들은 첫 단락을 천천히 읽었다? 그럼 뭔가 잘못 읽은 거야. 힌트만 자꾸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오래 걸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나야 돼요. 첫 단락에선. 그래서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첫 단락을 빨리 읽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줘야 되는데요. 기초인문 강의나 이제 쭉 배웠던 친구들은 첫 단락이 이제 장치가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예측이 뭔지가 알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 이런 게 있냐면 더 잘 보려고 이제 문장도 잘 보이니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미도 잡고 핵심도 잡고 막 장치도 잡고 예측도 하고 뭐 난리도 하냐. 그래서 첫 단락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면 효율적인 독해는 아니다. 효율적인 독해는 무조건 빠르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첫 단락을 딱 읽었을 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에서 벗어나서 빠르게까지도 이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빠르게라는 말을 기초인문 강의 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빠르게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렁 읽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요. 너무 완벽하게 읽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설렁 읽고 넘어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신 눈으로 설렁 읽 때 사고는 설렁 하면 안 돼요. 첫 단락 딱 끝났을 때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사고는 야무지게 해야 되는 거고 눈은 설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빠르게 눈이 가면서 사고는 야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락을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속도는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제가 요구하는 건 9월달 초반, 우리 이제 8월 15일이잖아요. 9월 들어가기 전에 느낌상 두 번째 단락까지 딱 갔을 때 40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첫 단락을 딱 읽고 두 번째 단락 들어갔을 때 피스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40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속도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련 갖지 말고 빨리빨리 읽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 가서 갑자기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아까 같은 주장용 지문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읽다가
여기에서는 갑자기 느릿느릿하게 읽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문장이 3개밖에 없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 잡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열 열거가 되니까 구조 잡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뉘앙스 잡으면서 넘겨주는 거 그거 끝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두 번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오나요? 비가 아직도 많이 와요? 몰라요? 비가 왜 이렇게 오나요? 뭐 진짜 이상해. 날씨가 너무 이상하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 안 왔으면 진짜 많이 왔을 텐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말 하면은 학원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오겠구나. 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수업 방향에 대해서. 왜냐면 무료 특강을 하다 보면은 그냥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한번 와보는 사람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포커스를 두면 이미 한번 수업을 들었거나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했던 얘기 또 하거나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업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고 돈이 중요한 게 그런 얘기를 가지고 너무 그저께인가 다른 시장에서 어떤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학원 업계 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저한테 되게 전투 의지를 막 불사질러서 뭔가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방송국 놈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신림동을 되게 사랑하는 건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이런 수업 할게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학원도 그렇고 우리 프라임도 그렇고 네, 학생들이 이런 거 원하면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 이 학원을 또 왔고 기존 학원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근데 다른 시장에서는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뭐 학생들은 그게 좋겠죠. 근데 돈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뭔가 그런 식으로 탁탁탁탁 다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된대. 그래서 수업 어떻게 하면 수업 방향에 대해서 딱 얘기했더니 그건 대형 강의가 안 되겠는데요. 뭐 돈이 안 되는데요. 다른 쪽으로 더 쉽게 뭐 돈이 되는 방향으로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더 제가 더 컸다면 더 멋지게 저희 가치관과 다릅니다. 뭐 이렇게 되게 멋있게 딱 나올 걸. 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필셋은 시장이 작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돈을 못 벌고 여기서 하는 거면 저기서 하면 얼마고 막 돈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계산 너무 막 손가락 막 부러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왜 내 앞에서 아니 학원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죠. 근데 강사를 앉혀놓고 가치관이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얼마니 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정말 난 저런 사람들이랑 일을 했다가는 정말 미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수업해야 돼요? 뭐 이러시길래 제가 이렇습니다. 돈이 안 되겠는데? 돈 안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지 말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네 이러고서 나와놓고 집에 와서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막 계속 3일 동안 4일 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를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네. 아무튼 면전이 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학원에서는 저한테 많이 그런 부분들을 실어주고 우리 그런 걸 하게끔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이것도 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해가지고 어쩌나요? 아무튼 우리 신림동에 있는 제가 최소한 경험했던 두 학원은 너무 좋은 직원분들과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어쩐지. 근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제가 무료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기획을 할 거고요. 이거 백문 특강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게 하게 되면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챌린지를 할 거고, 물론 유료 강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챌린지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용을 할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특강식으로 계속해서 할 거니까 거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2랑 3, 4,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2, 3, 4를 보시면 너무 쉬운 거라서 빨리 보면 되는데 A와 B 구조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랑 B가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A가 있네, B가 있네, 이거는 이제 다 하는 거고, A랑 B를 비교해야 되겠네, 이것도 안 돼. 비교를 하되 뭐가 더 매력적인 정보이다? 공통점이 더 매력적인 정보이다. 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피셋이 그거를 답으로 더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A와 B로 나눴을 때 만약에 비교하는 지문이라면 공통점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범주를 나눈다고 한다면 범주와 속성의 바꿔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선택지의 원리까지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원리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은 그냥 일단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3에도 지금 극단적주의, 온건한, 자율성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쉼표를 잘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었어요. 쉼표가 되게 중요해요. 뭔가 첫 단락에서 쉼표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찍어주면 열거되는구나 이렇게 딱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모모주의 이렇게 나오면 제발 좀 명칭을 좀 봐주세요. 명칭의 핵심이 다 있다. 무슨 론자 이러면 그 론에 핵심이 다 있어요. 자, 이 세 입장 묶으면 누구 둘이 한 쌍입니까? 극단적이랑 온건이 한 쌍이죠. 그쵸? 그래서 도덕주의잖아, 어쨌든. 도덕주의라는 점에서 극단적이랑 온건한이라는 이 입장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성주의만 따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극단적과 온건한 얘네들만 뭔가 대립이 확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자율성주의만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겠죠. 그쵸? 그리고 극단적은 말 그대로 도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겠죠. 그쵸? 온건하는 극단에 비해서는 좀 유연하겠죠. 도덕주의를. 그쵸? 그래서 그 명칭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부터 잘 씹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입장의 차이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까지 다 보실 수 있다. 그것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시 4에서도 보면 명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명예의 세 가지를 찾는다가 돼야 돼요. 그럼 문장을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첫째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에 근거한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의미하는 내적 명예이며 내적 명예 하나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이미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명예 세 개를 찾는 거예요. 문장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쉼표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명예를 동그라미를 팍팍팍 치면서 찾아야 돼요. 그쵸? 이해가 됐나요? 그 안에서 걔네들을 문장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질문이 와요. 선생님, 나중에 내적 명예나 외적 명예의 의미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면 어떡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부터 인지하는 게 더 먼저예요. 지금 보면 내적이랑 외적, 그 다음에 명예감정인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명예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열거해서 던진 그와 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필자는 아마 명예감정을 통해서 어떤 핵심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이거 지금 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 감정, 명예감정을 설명을 한 거는 결국에는 명예감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핵심 주장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불안하면 명예감정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단락은 필요하면 다시 와서 연결해도 되는 거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이 안 서면 다시 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다 정리하고 갈 필요가 없다. 명예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 세 가지의 종류 딱딱딱딱 치고 그 다음에 아 명예감정이 제일 중요하겠네.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까지가 전략이고 첫 단락은 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죠? 그리고 선택지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다시 와서 명예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찾아서 보면 돼요.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문에서. 자, 그래서 예시 4까지 봤고요. 다음 부분 페이지 보시면요. 3번 동그라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 결국 핵심 내용을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는 소재 잡는 거 있었죠. 근데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핵심적인 문장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단락을 읽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주거나 아까 넘겼잖아요. 두 번째 단락 어떻게 읽을지 그 기준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핵심적인 주장 자체를 다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락 마지막 문장은 정말 힘줘서 읽어야 돼요. 이미 끝났다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주장형 지문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4-2를 볼 거예요. 4-2. 자, 4-2를 보시면요. 4-2,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고요. 문제 자체를 보시면 핵심 내용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주장형 지문이기도 하고 발문 자체가 아예 핵심 내용을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 옆에다 써주시면 2018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논지 찾는 문제, 결론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좌우 진영 불일치 그거 있죠. 그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좌우 진영 불일치 지점 찾는 거. 제가 백문 교재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기출의 원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원리가 이렇게 또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 기출이 딱딱딱딱 찝어질 거예요. 또 나오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백문 교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원리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 기출이 이렇게 또 나왔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최근 경향을 모르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에 있겠네 라고 생각해요. 결론 문제는 답이 마지막에 있겠네 만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 경향을 생각해 보면 결국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서 읽지 않으면
그러면 답이 되는 선택지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최근의 경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첫 단락을 보면서 발문을 보면서 선택지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 보시면 문제 풀으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지문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 첫 단락 읽고 어떤 친구가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예요. 첫 단락 읽고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을 필요 없고 앞부분에 내가 예상하던 대로 다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정말 그런지 확인만 하는 그런 단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이라고 해서 문장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런 문장일수록 다음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명사를, 그러니까 소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사형으로 다음 문장의 주어 부분으로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나 이러한 공화제적 원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 딱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했다면 빨리 다음 문장의 주어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보통 그 다음 문장의 주어 부분으로 명사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받아주면서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소재를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괜히 이거 읽고 대한민국 헌법은 뭐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 결정적인 점은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건가? 뭐 이러다가 다음 부분에 보니까 공화제적 원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공화제적 원리를 설명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단락 마지막에 이미에다가 별표 한번 해볼게요. 이미라는 단어가 우리 피셋 단어죠. 굉장히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가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인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것도 열거형이니까 이게 각각 단락별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영역의 담론이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실천 차원 이렇게 있을 가능성도 크겠죠. 100%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보게 되면 지문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핵심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정말 그런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표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사실 거의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공화제적 원리가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영역에서 있는지 확인만 해주고 그 다음에 쑥 나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핵심 내용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힌트가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문장의 위치는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2018년도에 두 진영의 불일치 지점을 찾아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논증하는 바야! 막 이랬거든요. 막 소리 질렀거든. 이것이 바로 내가 논증하는 바라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몰랐죠. 진짜 그 문장이 그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내가 논증하는 바야!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못 봤을까봐. 근데 그 문장도 못 보고, 네. 우리는 다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랑 연계해서 한번 꼭 보시고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세게 읽어야 되는 문장이구나.
특히 주장형 지문에서는 더더욱 그렇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 5번 너무 쉽죠? 근데 물론 우리 시험이라면 그거를 조금 더 어렵고 좀 다른 표현으로 썼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이니까. 자, 답이 되는 선택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5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 그 2번 질문을 하시다가 도출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근데 처음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서술할 것 같은 거는 예측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단락의 역할인데 보통 첫 단락은 통념, 일반적인 생각, 상식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 아니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출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그래서 먼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의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첫 단락의 굉장히 정형적인 틀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형 지문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첫 단락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필자의 입장인데 필자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박스를 한번 칠게요. 내가 딱 지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은는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시작해요. 현대 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까지를 하나의 박스로 쳐볼까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싹 빠져나와야 돼요. 길게 쭉. 이거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이거 필자 생각 아니네.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이네. 아까 일반적 견해랑 똑같은 거예요. 통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순간 필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네 하면서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견해에 깊게 들어가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현대 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먼저 소개하겠죠. 그쵸? 나랑 견해가 다른 걸 일단은 소개를 해요, 필자는. 그런 다음에 일반적 견해를 먼저 소개하고. 근데 난 생각이 달라. 네 말이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난 이렇기 때문에 난 생각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필자가 아닌 다른 견해로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은 약하게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필자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필자의 견해를 알 수가 있어요. 필자는 결론적으로 현대 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아마 비판할 거예요. 반박할 거고. 그래서 이들의 입장 안을 너무 깊게 가기보단 앞으로 이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 필자만의 핵심 키워드나 핵심 전제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 신뢰라는 키워드 있었잖아요. 신뢰랑 책임의식 첫 단락에서. 그런 키워드를 마지막에 잡아줘야 돼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냥 결론만 잡으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걸 강조하네? 까지 딱 잡고 나와야 돼요. 진짜? 이거 아까 풀으려고 했었나요? 근데 다 아직 안 푸신 친구들 있었죠? 5번 지문.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시면 필자가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는지 찾아주시고요. 더불어 아까는 강약 조절이라는 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단락에서
필자가 아닌 견해를 조금 약하게 읽는다라는 느낌이 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5번 지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독해 시작해주세요. 자, 조금 보이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지문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의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읽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 만약에 그냥 꼼꼼하게 읽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쉬운 글 아니에요. 촘촘히 정리하면.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건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얘기하는지만 딱딱 드러내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는 지금 현대 예술의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뉘앙스인지만 판단하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이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현대 예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이렇게. 근데 그 문장 한번 볼게요. 현대 예술가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네 비판에 나는 반박할 거야 라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단락에서 가장 우리가 힘줘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데예요. 그런데 하면서 필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물음표가 없어도. 그런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 상태를 아무런 의문의 여지 없이 제시할 수 있을까?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시할 수 없으니까 너네 생각 틀렸어. 그 얘기고. 그런 다음에 인간이란 아무런 의문의 여지 없이 제시할 수가 없고 어떤 존재래요? 탐색하는 존재래요. 그리고 혼돈을 느끼는 존재래요. 여러분들이 이 단락에서 키워드를 잘 잡았다면 탐색하는 존재거나 혼돈을 느끼는 존재,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았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못 잡았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혼돈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 탐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해서 때문이다에다 한번 발표칠까요? 보통 핵심 전제라는 거는 이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난 이래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거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잡으실 때
탐색하는 존재를 잡아도 좋고 혼돈을 느끼는 존재를 잡아도 돼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직 몰라요. 비슷하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갈게요. 그러나 바로에다가 별표 한번 칠게요. 바로 이런 우리 핏을 바로 이거 되게 좋아해요. 바로 이거 의도적 강조입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전제라는 단어 핏셋 단어예요. 인간에 대한 전제가라는 거를 딱 보시는 순간 그 전 단락에 전제가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걔가 답이 되는 선택지로 연결될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제는 사실 항상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전제가 성립되어야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에서는 전제를 챙겨가야 돼. 모든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전제를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놓쳤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멈춰서 전제 내가 놓쳤나? 다시 찾아도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전제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멈춰서 전제 있었나?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완벽하게가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보고 마지막에 가서 전제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또 반복을 어떤 키워드를 해주냐면 자신을 탐색해 나가는 존재라는 얘기를 또 해줘요. 그죠? 자신을 탐색해 나가라는 존재라면 더 이상 물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인간의 탐색 자체를 축소시키는 모든 기획은 거부될 수 있다. 저라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탐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탐색하는 존재 이런 단어가 되게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센 얘기죠. 명확해 보이는 거를 인정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을 거부하고 병적인 상태가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안 그래도 핏셋 단어인데 기꺼이 혼란스러운 자유를 선택했대요. 이게 좀 센스가 더 있으면 혼란스러운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혼란스러운이라는 수식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세거든요. 그냥 자유다. 여기에서는 혼란스러운 자유를 기꺼이 선택했다라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친구였다면 혼란스러운 자유를 한꺼번에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냥 자유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유를 선택한 거랑 자유를 선택했다.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에선. 기꺼이 병적인 상태를 그냥 혼란스러운 그 상태를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자유를 동그라미 친 거랑 자유를 동그라미 친 거랑은 다른 거죠. 이 맥락상에서. 자, 그래서 현대 키치 예술이 보여주는 매력도 바로 거기서 다시 바로 볼게요. 바로 거기서라는 건 뭐냐면은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 바로 전문장이야 이 얘기예요. 바로 거기서 그 매력을 찾을 수 있어. 이거는 우리는 거꾸로 바로 전문장이야 이 얘기예요.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 바로 전문장이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이 되는 선택지를 찾는 건데 지금 부하를 치거든요. 그래도 핵심을 중심으로 찾으면 답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택지를 보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필자는 예술의 어떠한 병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사람들,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입장을 반박하면서 인간을 탐색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이들이 혼란스러운 자유를 기꺼이 선택했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거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 못해도 좋으니까 거칠게라도 탐색하는 존재, 혼란스러운 자유, 선택. 요렇게만이라도 임팩트 있게 딱 정리하고 선택지로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우리의 이상이에요, 이상. 실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실전에서 그게 무슨 꿈과 환상이 뭐죠? 에버랜드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에버랜드 가고 싶다. 그렇죠? 저는 남자친구 생기면 에버랜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저는 남자친구랑 동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슬프죠? 갑자기 너무 슬프고, 그랬는데 아들과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픕니다. 갑자기 너무 생각이. 여러분들, 연애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미 같이 중 때 남자친구들과 다 간 거죠? 저는 못 갔어요. 그리고 저 때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버랜드로 바뀌었을 때, 뭔가 되게 빨리 마음이 급했어. 연애를 하면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조카들이 사파리 투어 이런 거 할 때 가고, 우리 아들이랑 가야 되고 해서 너무 슬픕니다. 충격적이네.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가시고 좋은 데 많이 가세요. 수험생들도 물론 힘들지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짝이 옆에 있다. 당장 헤어지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번잡스럽게 한다. 꺼져! 이렇게 해서 그냥 탁 버리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수험 기간에 나를 불편하게 하면 가라고 하세요, 제발. 참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내 수험 기간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날 번잡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싹싹싹 버려줘야 됩니다. 그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 말고. 저는 친구 한 명이 되게 평생을 날 괴롭혔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근데 그 친구 한 명을 빨리 딱 내보낼 걸.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굳이 그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수험 기간에 나를 너무 번잡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차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빼고, 절 차단하면 안 됩니다. 절 빼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번잡스럽게 이렇게 할 거고, 저 빼고, 그게 남자친구든, 혹은 여자친구든, 다, 팍팍,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특히, 꼭 참지 마세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희생 마인드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시험을 준비하니까 그도 힘들 거야. 이런 거. 그도 힘들겠지. 이런 거. 내가 힘들어 죽겠네. 그도 힘들겠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워낙 알아서 잘 하시겠고, 제가 남자 심리를 너무 몰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사업도 잘 하시고, 에버랜드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에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선택지를 가기 전에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선택지에 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딱 메모라이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발 선택지를 그냥 눈으로 읽기 시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질문 딱 끝나면 그냥 선택지로 싹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되게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란을 느끼는 존재, 혼란스러운 자유, 탐색하는 존재, 요거 딱 툭툭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임팩트 한 번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선택지 안에서도 경중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 다시 지문에 처음처럼 다 뒤섞여 버리거든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요. 1번부터 그냥 읽어버리면. 그래서 제발 선택지 보기 전에 항상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임팩트 있게 가져갔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 떠오르는 시간을 1초만 제발 가져주세요.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밖에. 아니면 지문을 훑어라도 봐요. 키워드를 이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선택지 보시는 기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를 이렇게 보실 때도 지금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시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핵심 키워드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지금 보시면 현대예술은이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답이 되는 선택이 너무 쉽죠. 1번이죠. 인간이 무언가를 탐색하는 존재라고 보면 탐색하는 존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혼란스러운 자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건 너무 쉬워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쉽게 탁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답이 되는 선택지 1번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답이 선택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존재에 대한 거를 봤을 때도 키워드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지금 전제하는 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페이지가 넘어서. 탐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거랑 혼돈을 느끼는 존재이다. 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넘겼더니 마지막 단락에서 계속 탐색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색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필자가 강조하는 거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에 탐색하는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항상 답이 되는 선택지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답으로 연결된다.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인간을 전제하는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 넘겼을 땐 탐색하는 존재를 더 강조했으니까 머릿속에는 탐색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게 남아있어야 되고 걔가 답이 되는 선택지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라는 키워드만 그냥 남기지 말고 혼란스러운이라는 단어를 같이 남겨줬을 때 더 명확하게 선택지가 보인다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꼭 논지를 묻지 않아도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들의 입장을 소개해주면서 시작한 지문이기 때문에 주장형 지문이고 이런 주장형 지문은 핵심 내용이 곧 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논지를 묻지 않아도 답이 되는 선택지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문 읽는 방식과 답이 되는 선택지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쉬운데 그런 겁니다.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면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힘이 굉장히 들어갔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갈 거예요. 지문 6번. 지문 6번에 보시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첫 단락을 보면서 구조도 한번 예측해보고 어떤 정보가 제일 중요할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선택지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해본 다음에 지문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문 6번 들어가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발표해 주시고 최근 경향과도 연결되는 추론형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딱 보니까 이제는 쉼표로 열거되는 것부터 보이죠. 그래서 그 쉼표로 열거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보가 나열 열거되겠구나. 구조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보면 의학박사, 의사, 약점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학박사와 관련된 게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약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으면 보통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열거되어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게다가 하필 지금 앞에 있는 의학 박사랑 의사는 첫 단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의사는 블라블라, 의학 박사는 블라블라, 그 다음에 의사는 블라블라 이렇게. 그래서 첫 단락은 제가 크게 주어랑 그 문장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거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는 이런 걸 가르쳤다. 의학 박사는 이런 걸 가르쳤다. 아, 의학 박사가 뭘 가르쳤는지 설명해주고 있구나. 반면 하면서 의사는 했으니까 이런 걸 담당하고 의사는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 뒤에 부분은 의사에 대해서 지금 나열 열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와 의사가 각각 어떤 것들을 담당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죠? 대신 그냥 의사네, 의학 박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의학 박사의 어떤 담당 업무, 뭘 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네. 그런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면 의학 박사랑 의사 중에서는 이 첫 단락에 대해서는 뭘 더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나요? 필자가. 의사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둘 중에서는. 뒤에 더 배치했고 더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의학 박사보다는 의사를 조금 더 배치를 지금 많이 해주기도 했지만 뒤에 부분에 배치를 했으니까 아, 의사의 업무가 좀 중요하나 보네? 근데 약점사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약점사 되게 중요한가 보다. 약점사가 나오겠네. 그거를 힘주어서 읽어야 되겠다. 요거는 옛날 방식이고 추론형의 포인트는 뭐예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의사이든 의학 박사이든 이들 간의 정보를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 셋의 정보를 각각 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학 박사, 의사, 약점사. 그러면 요새 최근의 경향은 각각 따로따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비교하거나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바꿔치기 하거나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가 있네. 의사의 업무가 더 중요하네. 굳이 조합하면 의사랑 약점사를 조합하겠죠. 그런 생각까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측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에 대한 예측을. 자, 그 다음에 한편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는데 약점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장을 잘 읽으면 약점이라는 게 있고 약점사가 있고요. 뭐 지방간첩 뭐 되게 많은데 약점사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되게 뒤에 있어요. 다시 앞에 의학 박사, 의사에 대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서술했죠. 그걸 알고 두 번째 단락을 가면 아무리 그냥 약점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약점사를 첫 문장부터 그냥 다 꾹꾹 눌러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건 약점사? 약점사는 어떤 업무를 하지?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강약 조절이 되겠죠. 항상 제가 정보가 많은 글일수록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락으로 연결을 할 때 내가 첫 단락 없이 두 번째 단락을 읽는 거랑 첫 단락이랑 두 번째 단락이랑 결합해서 읽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첫 단락이 없었다 그러면 저도 두 번째 단락을 그냥 첫 문장부터 이렇게 읽었겠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앞에 걔네들 막 업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약점사의 업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점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줘야 해요. 관심이 없어야 돼. 막 여기에다 배치했고 약점사는 이거 뭐 환자 치료는 유통 공간이었고 뭐 지방 관천에서는 이런 규모였고 약점이 이런 걸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약점사들이 담당한 여러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부터나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세 사람의
어떠한 담당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조합하고 비교하는 게 상위 정보이기 때문에 상위, 더 상위에 있는 정보예요. 항상 비교가 상위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상위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약점 4의 하위 정보는 가볍게 처리하고 빨리 비교를 위한 비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요 얘기하니까 이런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상위 정보다 하위 정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 박사, 지금 의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각각의 블라블라가 별로 궁금한 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가 항상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상위 정보, 이게 핵심 정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를 읽고 있어요. 여기를 읽고 있는데 얘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네들은 담당 역할만 얘기해 줬거든요. 업무랑 역할. 비교를 해주려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 비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약점은 어떻게 설치가 되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이거랑은 얘네들과 비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그냥 하위 항목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 지문에선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요거에 해당되는 정보만 유효한 거예요. 이걸 볼 때는 이걸 삭제한다는 느낌으로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할 어딨지? 업무 어딨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결할 고리를 찾아줘야 돼요. 어디서 연결할 건지.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지문 읽을 때 여기가 훅 갔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어. 근데 필요 없어가 되려면 주어를 잘 읽었어야 돼요. 갑자기 약점은 이러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게 약점은 4였잖아요. 이미 나열 열고 할 때. 근데 약점은 이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설치되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인데 왜 갑자기 이거 설명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어 부분 문장 힘주어서 읽어라. 한 것도 문장 안에서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잘하면 진짜 편해지는데 뭐가 편해지냐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안 무서워져요. 안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갑자기 지방관청에는 향리들의 관청인 읍사가 있었다. 이러면 왜 나와 쓸데없이. 그쵸? 별로 궁금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거는. 큰 고울은 100여 칸, 중간 크기 고울은 10여 칸, 작은 고울은 4칸에서 5칸 정도의 규모였다. 알바가 뭐예요? 그쵸? 우리는 궁금한 건 이들이 무슨 업무 하냐인데. 그래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필요 없는 문장은 그냥 쫙 가면서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문장이 막 나한테 오잖아요. 눈에. 문장이 나한테 오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해 그렇지 않아. 안 필요하면 그냥 과감하게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읽지 않겠죠, 저는. 이런 건 아예 안 읽습니다. 아예 안 읽고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갔는데 다 읽고 싶지만 머릿속에 안 남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업무를 읽고 싶은데 앞뒤를 읽긴 하는데 뭐래 뭐 이래요. 강조점이 없다가 너무 다행이었던 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저도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를 이렇게 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의사가 없는 지방에서는 의사의 업무 모두를 약점사가 담당하였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기가 답이 되는 선택지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의사의 업무를 한번 훑어보고 선택지로 나와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만나잖아요. 약점사랑 의사의 정보가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 조합시키라는 거네. 이게 답이네. 그러면 사실 약점사이지만 의사의 업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의사의 업무가 첫 번째 단락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쑥 보면서 잔상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선택지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좀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라면 보고 갑니다. 저라면 어느 정도 의사의 업무가 여기 있었지, 요런 게 있었지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기 때문에 약점사가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답이 되는 선택지가 그래서 3번이죠. 너무 쉽지만 왜 이 선택지가 도출되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1번은 의사, 2번, 3번이 약점사, 4번 의사, 5번 의사죠. 그럼 선택지를 볼 때도 약점사와 관련된 선택지를 봐야 한다. 먼저 아셨죠? 그래서 2번, 3번을 먼저 봐주셔야 되겠고, 지금 의학 실력이 뛰어나냐 그러냐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뭘 담당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번 선택지가 답이 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의학 교육을 담당했냐는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정보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가 이것임을 여러분들께서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를 통해서 강약 조절하며 독해하고,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가 나열되는 정보들끼리 조합시키는 선택지들이 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예측해줘야 된다. 같이.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숨이 차서 좀 여러분들이 헐떡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를 하기 전에 여기 예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여기 있네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서는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로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문장, 두 문장을 연결해서 보면 소재를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장에서 보통 그 소재를 연결해서 받아주거든요. 이 문제로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좌파랑 우파랑 오랫동안 대립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 이 문장을. 두 진영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서 이 지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했는데 요게 세다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소수집중 수업에서 2018년도 1번 지문을 했거든요. 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랑 그 원리와 관련된 그것도 그 지문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주장형 지문을 아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의 끝에 서술어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필자의 생각을 강하게 당위를 얘기해주는 그런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주장형 지문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서 결론이나 필자의 생각을 잡아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문장은 굉장히 센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얘가 이래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논증하고자 하는 바야. 야, 이게 얘들아, 이게 지금 답이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진짜 논증하고자 하는 바야. 답이 결론이었거든요. 결론을 찾는 게 답이었어요. 문제였어요, 문제. 그러면 이 문장이 포인트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갈리더라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던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문장을 읽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다르더라고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컬러가 다양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옷 색깔들이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가요? 8.15라? 태극기 색깔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빨간색, 되게 드문 색깔인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있고 노란색, 진짜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신림동 검은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 신림동은 다 검은색 티셔츠만 파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만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빨간색 티셔츠를 하나 샀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소방관 같아. 그래서 엄마 소방관 같아.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은 입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한번 요 문장이 있다고 해보고 아까 키워드 잡는 거 힘들다고 했던 친구가 해볼까? 만약에 이 문장에서 하나를 딱 임팩트 있게 딱 잡는다 그러면 어디 잡을 것 같아? 무슨 키워드를 잡을 것 같아? 그렇지. 그건 잘 잡네. 여기에서는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했으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서 이거를 올바르게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문 읽으면 안 돼요. 안 줬죠, 다. 이거 나중에 우리 추론형이랑 연결돼요, 이것도. 요새 피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끝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피셋의 원리를 알게 되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피셋은 첫 단락에서 되게 추상적이게 딱 줘요. 그런 다음에, 그 구체적인 거 너 찾아봐. 막 약간 이런 거예요. 그거를 우린 기본 강의 때 엄청 열심히 하겠죠? 궁금한 사람은 오시면 되겠죠. 어쨌든 두 진영이 불일치한대요. 근데 얘는 대놓고 찾으라고 해줬죠. 근데 추론형에서는 그냥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만 얘기해줘요. 그럼 첫 단락 딱 끝나면 궁금해야 돼. 불일치하는 지점? 뭐가 불일치하지? 아, 찝찝해. 딱 첫 단락 끝나고 빈칸이 딱 만들어줘야 돼. 불일치하는 지점. 첫 단락 끝나고. 아, 불일치하는 지점? 요게 찾는 게 답이네, 끝! 요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후공 문제도 똑같았거든요, 제 느낌엔. 안 가르쳐 줄래. 네. 그래서 첫 단락 끝나서 요렇게 어떤 키워드를 잡고 뭔가가 추상적으로 끝나면 정말 그 불일치한 지점이 뭔지 지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걔가 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봤던 지문을 통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변수 있죠? 2번 지문으로 잠깐 갈게요.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들이 가리키는 대상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변수가 중요하네라고 해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예전 스타일이었고요. 최근은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변수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되게 큰 거죠. 변수의 구체적인 실제 대상들이 있겠죠. 질량이니 속도니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지가 보여요. 너무 중요한 거 가르쳐줬는데 진짜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가 선생님 변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까 4번 선택지 봤는데 질량 속도가 이게 뭐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서 얘가 변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알았어요. 한 친구들이 있다면 최근에는 변수를 강조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변수 되게 큰데? 추상적인데? 변수를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줄 텐데? 변수 뭐 얘기해 줄 거야? 그거 생각해 줘야 돼요. 아까 복잡한 문제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문제 지문에서.
복잡한 문제 뭐? 정치적인 심의.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거 주면 연결해줘야 돼요. 그게 선택지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게 지금 최근, 올해도 나와. 올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알 수 있는 것에서.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추론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문제에서. 옛날에는 3, 4년 전만 해도 추론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라는 문제 유형, 부합, 일치 문제 굉장히 많아졌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발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 지문은 다 추론형이에요. 다 그렇게 조합하고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쫓아서 넣어가는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빈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첫 단락에서 만약에 내가 불일치하는 지점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내가 잡긴 했는데 그 키워드가 약간 추상적이다. 그러면 빈칸을 채워야 되겠구나. 불일치한 지점이 구체적으로 나오겠구나. 그 빈칸을 채워야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단락 끝나고의 또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 최근의 기출의 포인트다.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유튜브나 뭐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면 인강으로 또 보세요.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는 나중에라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래서 특히 후공 문제나 알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 선택지의 원리랑도 연결되는 거니까 첫 단락이 끝났을 때 어떠한 사고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는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았고 그것을 결국에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결론이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지나치게 쉽고 그 원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으로 옮겨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지 원리들로 발전이 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독해원리 1을 비롯하여 우리 주요 지문들을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최근 경향입니다. 최근 경향. 앞에 있는 지문들이라고 하더라도 쉽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쉬운 지문 속에서 오히려 연습할 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체화하고 싶은 그런 원리들을 더 의식하면서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문들을 조금 더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이 책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언어일지 같은 것들을 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언어일지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1주차라고 하면 독해 원리 중에 많이 하지 말고 두세 개 정도 뭐 단락의 앞뒤 힘주어서 읽는다. 오늘 한 것처럼 뭐 첫 단락의 뒷문장 정도를 힘주어서 읽어본다. 혹은 뭐 선택지 한번 예측해본다. 예를 들면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하고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거야.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했는지 요거를 하나씩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내가 이걸 조금 더 의식하면서 1번 문제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리뷰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지를 쓰다 보면 항상 잘 원리가 되는 게 있어요. 체화되는 건 이렇게 지우고 이제 또 새롭게 체화해야 되는 원리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체화해서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에 보면은 작년에 챌린지 한 게 올라가 있는데 챌린지는 뭐 원래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었던 건데 아마 올해도 하겠죠.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몰라요.
제가 딱 보고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이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 할 때 저도 위기감이 느낄 때 같이 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봐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공지들이 나갈 테니까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백문 이 교재를 풀면서 선생님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선생님 저 이게 듣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특강이나 오프라인이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이나 다른 어떤 방식 이런 것들로도 많이 여러분들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기본 강의가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추론형, 그 다음에 논증형,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1지문, 2문항 이게 이제 스텝 1, 2, 3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기본 강의 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저랑 많이 힘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백문책은 같이 가지고 오면 더 좋습니다. 기본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 책을 같이 들고 오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쑥쑥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집에 가서 오늘 이 지문 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제가 다 다뤄드리는 건 아니지만 복습할 때 집에 가서 요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 오는데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8.15 강복절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